이 나를 얼마나 반기냐면 이 송진이요 여기 딱 붙었어요. 여기 송진 엉덩이에 붙었어요. 여기 딱 붙었어. 수작 가봤어요?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천양이 시인과 시를 만나다 라고 아까 제가 선생님 시와 선생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처음 들어가는 시가 뭐였어요? 나를 살게 하는 말들. 아 그래요? 어머. 그런데 선생님께서 나를 살게 하는 말들로 닫아주시네요. 네 아유. 사전에 이렇게 뭐 맞추고 이러지 않았는데. 안 했는데 이심전심 아유 선생님하고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 태어났죠. 전 64년에 낳았거든요. 선생님 42년이니까 몇 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베네쪽 옷 입고 기어다닐 때 선생님 등단하셨죠. 근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아. 행복한 겁니까? 정말 네.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항상 제가 시를 쓰면서 이제 저는 축복이 제가 우러르고 바라보던 그 선생님들께서 여전히 시의 정신과 시를 좋은 시를 계속 낳아주시고 또 그 정신으로 그 자리를 끝내 다 지켜주셨어요. 이명조 선생님도 그러셨고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묘한진 선생님도 신달자 선생님도 신경림 선생님도 정진규 선생님도 저 이제 시 막 공부할 때 제가 막 많이 따라다니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기 이제 베네치저고리 입고 기어다니는 저를 와라 그러면은 제가 가면 저는 이제 30대 초반 네, 그랬죠. 그때 선생님들도 지금 저 같았어요. 네. 이제 질문의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계속 시의 창작법, 시를 쓰는 자세, 또 정신 이런 지점, 정말 그 혼자 늘 사투를 벌이면서 시하고 삿바 싸움을 해서 얻어낸 어떤 비법, 하여튼 좋은 그 어떤 정답들을 이렇게 계속 저희들한테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의 산문집도 올해 준비하면서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연구한 논문들도 좀 보고 이러면서 제가 밑줄 치었던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다시 지금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큰 복습이 되고 또 가슴에도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정말 내밀한 또 어떤 부분까지 한번 질문을 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게 좋겠죠?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박두진 선생님하고 같은 방에서 하루 잔 적이 있다 단둘이.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 만해제 할 때 그때는 만해제라는 이름으로 홍성 군청 또 그 뒷마당 거기에서도 하고 그 세무서 있던 자리 거기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사회를 볼 때 그때 그 박두진 선생님 모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같은 방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양반하고 같이 아니 그러니까 불편 안 하셨어요? 엄청 불편했죠. 정말 그 양복 외투도 입고 주무신 것 같은 느낌 지금 기억에. 정말 꼿꼿하셨고 중간에 제가 일어나서 선생님 너무 흐트러짐 없이 계시니까 살짝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런 막 이렇게 바라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왜 더 다정하게 사진도 남기고 그러지 못했을까? 그냥 심장이 쿵쿵거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윗목에는 청록파, 아랫목에는 정록파 이러면서 선생님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때 박두진 선생님이나 김춘수 선생님 처음 뵀을 때 너무 존경스럽고 또 외경스러워서 멀리에서 그냥 일부러 까불기만 하고 술 마시고 질문도 못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내밀하고 가까운 질문들을 좀 남들 안 한 질문 제가 읽어보니까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천명자 숫자, 예. 네. 어머니 덕자 순자 임덕순, 네. 어머니 이 그 성장기 때가 대부분 공부하면 7남매 중에 막내, 네. 7남매 중에 막내 유복한 지주의 딸. 또 어렸을 때 애씨라는 말, 애씨, 거긴 애씨라고 그랬나 봐요. 네. 분명히 그 한 시인이 평생 동안 시를 쓰는 데 있어서의 근원적 어떤 모어라고 하는 처음 어떤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당시를 공부하시고 했었던 아버님, 예. 예. 또 오빠, 시를 쓰셨던 오빠, 그 사이에 얽혀 있는 어떤 내 시에 내가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점이 만약 거꾸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들이나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제대로 글을 모르던 때 아버지가 당시나 안 그러면 고전을 늘 들려주셔가지고 길어서 문학을 먼저 알았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동기가 되었고, 제가 또 시인이 된 아까 질문이 뭐였죠? 어린 날에 예. 아버지나 어머니, 오빠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문학적 영향에 대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올 책을 이렇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런 무슨 그 뭐라 그럴까, 그 춘향전, 뭐 심청전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전도 들려주시고, 당시도 아무 뜻도 모르는데 그냥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문학적 소양을 갖게 한 첫 기기 때고요. 그리고 작은 오빠는 아주 문학 소년이었는데 바람기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 피운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학교도 좀 뭐라 그럴까, 문학적 소양은 참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자기 생활 그냥 방황하듯이 하다가 그냥 저 세상으로 갔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이게 사랑치에 계셨는데 언제나 경을 읽으시고 출가를 하시려다가 못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침 새벽 3시면 딱 일어나서 탑돌이 하듯이 사본을 보고 합장을 하시고 꼭 경전을 읽으시고 그러는 게, 저는 그 뱃머리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의 영향을 이렇게 저절로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나는 절에도 안 다니고 뭐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건방지지만 절 한 채가 들어있어서 늘 어떤 그런 불교의 향내를 맡고 있지 않나. 그런 게 저 시의 어떤 바탕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선생님 글을 읽다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그런 불의의 세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논문을 쭉 이런 것도 책을 읽다가 이런 식으로 오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냐면요, 선생님의 모든 책에 있는 자서, 소문, 시인의 말, 후기, 그거를 다 모아서 책을 내시려고. 아니요, 함께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시네. 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접근 태도, 또 외경, 정말 그 시를 높은 자리에 놓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마음가짐을 하는 선생님의 어떤 장르에 대한, 시라고 하는 장르에 대한 어떤 종교적 자세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멋있게 않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너무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쪼개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으로. 천양이 시는 첫째 진리에 가닿는 일상의 진실을 노래합니다. 둘째는 생에 대한 냉철한 직관을 통해 성찰의 드높은 순도를 쉬운 언어로 보여줍니다.
셋째는 고전의 형식미를 견지하면서 중첩된 언어 유희와 반복적인 율격으로 리듬감을 한껏 살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분이? 병치, 유사어, 또 반복, 리듬, 강화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미가 독자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대중들한테 인기가 아주 높은 어떤 의미의 강화, 리듬의 어떤 율격을 생산을 하는데 생각보다 천양희 선생님의 작품집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니다. 저요? 라고 했어요. 그냥 많이 여기서 많이는 엄청 많이를 말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한 30세 이쪽 저쪽이잖아요. 뭐가? 한 20세 이쪽 저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무슨 말? 많이 팔린다는 뜻입니다. 아니 정말 그 귀한 시인들이 받는 대중적인 독자의 사랑을 정확히 받지 상업적으로 무슨 장안에 집가를 올린다거나 그런 적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런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많은 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시가 많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깨진 거울을 보여주듯이 작품이 깨졌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찌그러진 얼굴, 못난 얼굴들을 보여주는 성찰의 어떤 과정으로 독자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부끄럽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소중하게 읽는데 남한테 막 이렇게 권하거나 이러지 않는, 그러니까 막 대중적으로 막 노래가 되어지고 하는 쉬운 시를 쓰는 이런 강화로서의 율격이나 또는 반복, 유사어 또는 동음이어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이 아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삶의 고통에 가락을 입혀서 깨달음의 진경에 춤사위를 입힙니다. 그리하여 시가 가닿는 상상력의 공간을 춤판으로 만드는데 호쾌한 정신의 확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작법은 천진성을 소환하고 산물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이끌어 올립니다. 삶에서 얻은 상처는 드디어 꽃이 되고 향을 나눕니다. 독자의 상처를 거뜬하게 고양시킵니다. 라고 제가 그냥 막 썼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한편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었던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일상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뭐요? 이제 어떤 삭바느질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일할 때. 일할 때 삭바느질. 예. 그 밥벌이 때문에 막 시작했을 때 그 적은 월급으로 생을 꾸릴 수 없어서 그 어떤 일을 막 이제 밤낮으로 할 때 즈음에 시를 잠깐 놓았을 때 그때의 절망이나 어둠, 힘듦 요 부분을 좀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외부의 압력이나 안 그러면 인간들의 관계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때 한쪽은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말하자면 기력을 잃고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그냥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걸 놓아버리고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생각이 들 때쯤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척 고생을 했죠. 했는데 이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한 가지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요즘이 아니니까 그때가 상당히 오래전 얘기니까 공감을 할지 몰라도 고등학교 때 참 친한 친구 있었어요. 근데 걔가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난 어릴 때 어머니를 잃는 사람을 가장 나는 가엾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근데 8살에 잃고 참 잘 살았어요. 피아노도 있고 그때 그 시절 피아노 있는 집 별로 없었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랬는데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는지 이제 어떻게 뭐 좀 괜찮은 그 위치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네. 잘 현실적으로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갈 길이 막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 저도 대학교 때까지 고생을 몰라가지고 네. 가난한 그 말하자면 상대가 가난할 때는요. 네. 네. 정말로 비슷한 살인길 해야 돼요. 네. 문화든 환경이든. 네. 근데 너무나 차이가 많으면 한쪽이 그냥 쫄딱 망해요. 네. 그건 쫄딱 망한다는 밖에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뭐 사랑도 사랑할 때 사랑이지. 안 그래요? 네. 사랑 때 뭐 너 영원합니까? 어디? 그랬는데 난 사랑을 지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길은 없고 그래서 내가 아주 사적인 얘기인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 언니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그 미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언니 집에 내가 잠깐 의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야광 티가 있었어요. 아. 요즘은 흔할 거예요. 근데 티에 어린아이들 티에 야광 이렇게 밤에 반짝 빛나는 거. 그래서 그걸 몇 장을 언니가 한번 팔아보라고. 네. 잡비라도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몇 장을 들고 그 친했던 친구 집이 화곡동이었어요. 있지도 않아요 내가. 갔어요. 가서 차마 내가 뭐랑 말을 꺼낼 수도 없고 정말로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나 같으면 이봐라 너무 할 말이 있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 냉정한 것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 되겠는데 그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누구야 나 지금 니한테 참 미안한 말을 해야 되겠다. 네. 나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어렵거든. 네.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갚을게. 그리고 그걸 딱 내놓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지 언니가 어느 나라에 영사 부인으로 갔는데 이미 2년 전에 그 티를 입혔다는 거야. 자기 애들한테. 그래도 저 같으면 입혔어도 나는 그거 다 사줘요. 그런데 그렇게 딱 말을 그래서 내가 한번 딱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한번 그걸 주섬주섬 싸가지고 딱 돌아 나오는데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그때를 지금도 난 잊지 않아요. 두고 보자. 네가 친구냐 과연? 친구라는 거는 슬픔을 반으로 나누는데 너는 나한테 아픔을 몇 배로 주는구나. 너 한번 보자. 내가 그렇게 앙심을 먹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자 하고는 그냥 어떻게 되게 힘들게 그때 막 병이 오더라고요. 병원에 입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형제들이 많고 그래도 나는 절대 그 신세져 본 적이 없어요. 남한테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조금 내가 조금 이제 뭐 상세한 얘기는 하기 싫고요.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해보는데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할 거는 이게 아니라 나는 시를 써야 되는데 대학교 때는 사실 3학년 때 등단했잖아요. 그렇게 각광을 받다가 내가 왜 이렇게 남한테 손을 벌리고 살아야 되나 싶어서 네가 과연 그 시절에 유학 왔다는 이화대에 나온 여자냐고 나를 그냥 죽비내리치듯 쳤어요. 그리고 정신을 반짝 차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다가 병을 앓다가 그리고 결국은 시로 돌아온 거죠. 저 일상이 파란만장이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지점은 뭐 알고 계시고 또 근데 이제 그 병이 우라였나요? 우울증도 있었고요. 한 1년 닥터 인터뷰를 받았고 그 같이 살 때 TB를 알았어요. 근데 각혈까지 했는데 이제 가난하니까 우리 엄마가 와서 그 다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엄마 내려가시고 난 뒤에는 나 혼자서 병원에 근데 그 병을 알기 전에요. 이제 그때는 병원도 많이 없었어요. 보건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결과를 보는 날인데 그때 마침 비가 추적추적 왔어요. 근데 그 남자가 비가 막 오는데 목포의 눈물이라는 유행가를 부르면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딱 내 느낌이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그 우리는 시인들은 직관력이 있지만 속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을 앓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러니까 헤어지기까지 사발을 알았어요. 그거는 사발을 네 번이나 재발을 했다. 아, 사발. 사발. 4번 재발한 걸 재발한- 사발이라고 사발. 그런데- 질문 안 했으면 몰랐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은 듣기 싫고 골치 아프고 그런 얘기고 아닙니다. 이해도 못할 거예요. 각혈을 했다는 그게 이제 폐가 나빠. 예. 폐가 다치면 진짜 민폐에 끼치게 됩니다. 네. 뭐 유머를 하면 좀 웃기도 하고 좀. 좀 뜨뜻하면 저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저 뜨거워요? 그럼 안으로. 나는 인상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햇살 때문에 그렇군요. 더워서 그래. 그래 자리로 들어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요. 괜찮아요. 예, 더 더우시면. 자 혹시 그 시간 중에 지금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지금 어떠한 질문을 해도 저분 다 질문하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열리셨죠? 예. 예. 우리 전만성 화가 서양 화가이시며 안녕하세요. 수필을 쓰시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사사로운 얘기하고 나 네. 기분이 안 좋다. 아니 괜찮요. 선생님 코 말씀을 풀어도 돼요. 예. 코 없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생각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시인과 화가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지금까지 그리고 있는데 예. 선생님 말씀 중에 고독 속으로 자기를 밀어붙이고 또 슬픔을 친구 삼고 예. 자발적으로 소외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요. 예. 저도 그 상태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하는 작업에 큰 성취를 하게 되니까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삭바르질이라든가 뭐 이렇게 야광 티셔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만큼의 생활고가 있었겠다를 이제 짐작은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하고 저도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해서 제 고독 속에서 또는 슬픔 속에서 제 일에만 이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현실에서의 시인 이렇게 이해가 되실려나 아무튼 그런 지점 그런 걸 어떻게 견디셨고 어떻게 시가 결국 선생님을 구원이라고 하면 그렇고 아무튼 구원이죠. 예 그렇게 했나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지금 아무리 제가 해도 저는 끝까지 안 되고 저는 그림은 그림대로 남고 생활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남게 되리라 하는 그런 예감, 그런 고독감 그런 게 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2가지 일을 다 하시니까 그렇고 저는 74년에 혼자 됐어요. 32살에. 그래서 이때까지 혼자 사는데 왜 혼자 사냐 하면 다시는 그 아수라장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 결혼이라는 제도를 저는 거부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몰라도 그냥 남들이 가는 길이니까 간다. 그러면 난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남들은 자유스럽겠다 그래서 내가 네가 그럼 똑같이 나 같은 길 한번 걸어봐라. 얼마나 그게 피 맺힌 일인지. 그런데 이제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식구가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애도 나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 몰라도 그때 젊은 시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죽음밖에. 그래서 내가 키우면 아들이 불행해질 것 같아서 뭘로 걔를 공부를 다 시키겠어요. 나는 지금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내고 나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는 굶어도 남이 몰라요. 에? 그래서 생활고도 무척 그리고 어떤 후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떤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얼마든지 남자는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그래서 내가 남자라고 다 죄송합니다. 남자라고 다 남자냐. 나는 한 사람한테 크게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좋게 안 보인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나는 시를 시가 나한테 왔으니까 시하고 같이 살란다. 나는 시가 내 애인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원히 혼자 살 거다. 영원히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맹세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그게 어렵죠.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아마 시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가족 먹이 살리느라고. 그럼 답이 됐나요? 예. 아, 가족이 없으셔서 시를 홀가분하게 쓰실 수 있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가족이 없어서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 쓰는데 조금은 여러분들도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정말 집안일을 하면서 시를 잘 쓰는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해치고 잘 쓰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좀 어려운 일. 여기는 가정이 있고도 뭐 다 있어도 얼마나 좋은 시를 쓰고 문단이 인정받고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고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안 되는가 봐요. 왜 사람이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다른 거 하고 이거 시쓰고 못할 것 같아요. 그 외골수예요, 좀 저는. 예. 그래서 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적당히 못 나가고 아무나 어울려서 막 띵가띵가 못하고 그냥 딱 마음에 안 들면 탁 안 만나버리고 그럼 처음부터 끊겨져 나가고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외로움을 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의 그 외로움과 절망과 시하고의 그런 어떤 독수 공방이 결국 독자인 우리들한테는 기쁨으로 또 시를 만나게 되니까 네. 선생님의 불행을 또 우리가 은근히 또 즐기셨어요? 충분히 좋은 시가 어떤 그런 외로움을 또 이겨내는 지점을 또 같이 보상해 주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필승군 이름 바꿨어요. 아니, 그렇군요. 그쪽 가서 바꿨나 봐요. 그 분에 대한 어떤 어머니로서의 기도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이제 거기에 막 계속 매달릴 수 없으니까 또 있는 어떠한 또 다른 종교로서의 아들로서의 내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시라는 장르를 흔들림 없이 그래서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시의 자서도 시의 내용 중에 한 부 정도도 또 산문집의 주어도 시를 쓰는 사람, 시라는 대상, 시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된 문장들이 참으로 한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분들의 시와 글을 읽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지점이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와의 결혼, 시와의 사랑 이것이 그냥 말로 내가 시를 그만큼 가까이 잘 프로로서 이렇게 한다는 걸 넘어서는 혼연일체의 어떤 정신의 육체의 한 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 말씀을 하려고 마이크를 지금까지 역시 참. 네. 네, 안녕하세요. 김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아까 강의하실 때 예. 또 시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또 시를 쓰려고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뭐 시를 공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그 시와 함께 그 시를 쓰시고 시와 함께 이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단하신 시인분께서는 과연 그 시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정량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시를 위한 투자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시를 쓰려고 하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도둑처럼 확 몰려올 때 그때 이제 뭘 메모해 놓거나 그리고 저는 메모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시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산책이 일과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요.
50m 다르고 100m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걸 그때 느끼는 걸 전부 메모를 해둬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그걸 돌아봐요. 그러고 난 뒤에 정말로 씻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TV도 뭐 다 끄고 커튼을 딱 내리고 혼자서 딱 이렇게 단절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를 씁니다. 그리고 저는 뭐 거의 시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시 생각으로 한 달을 보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는 곧 접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하고 떼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안 썼으면 제가 뭐 했겠어요. 이 당뇨에 휩쓸려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시를 쓰다가 막 열심히 쓰다 보니까 예술은 회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연금으로 지금은 빚 안 지고 삽니다. 계속 빚 지고 살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빚 안 지고도 살 수 있어요. 예. 그 말이 생각나네요. 제가 93년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하고 심사위원들을 아버지가 그때 아프셔서 알만 하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한국 역사상 당선 소감을 시인이 안고 소설가가 한 유일한 동아일보 일본. 신춘문예 때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4월달에 정영상 시인이 돌아가셨어요. 단양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근데 거기를 갔더니 신경림 선생님이 오셨어요. 심사위원이시던. 그래서 제가 이정록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하시대요. 내가 생각했던 이정록이가 이렇게 젊어? 시가 너무 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성찰이 깊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시는 돈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시인은 돈이 됩니다. 네? 훌륭한 시인이 되세요. 그러시대요. 시를 잘 쓰다 보면 나중에 예, 시인을 불러서 심사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때쯤엔 맞습니다. 돈이 된대요. 그 말씀 맞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고생하긴 그죠? 했지만 또 심사도 하라 그러고 특강도 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사실 오늘 프로그램이 이 강연 끝나고 노래하고 질문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예. 노래. 막 식을까봐 제가 냅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경화 가수님 좀 앉아서 기다리셔도 괜찮겠죠? 예. 아이고, 프로그램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예. 또 질문 예, 우리 박수환 마이크 선생님 벗고. 예. 시 쓰시면서 씻어요. 지금 직업이 평생 동안 수선업 다림질, 삿바늘질, 세탁소 소장님이십니다. 아이고.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딱히 질문이라기보다 예. 저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녹음을 하면서 들었어요.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시를 읽으는데 옛날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시로 옮겨놓은 것 같은 예. 느낌. 특히 제가 그 우두커니요? 예,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오래된 농담 그걸 읽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그 어른들 말씀 같은데 이거를 시로 이렇게 녹여내실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제 감상평을 그냥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를 오래 쓰다 보면 소재를 여러 군데서 또 얻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안목이 생기고 시에 대한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면 더 안 돼. 그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영혼에서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마시고 자기 생활에서 얼마든지 그 소재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신문을 읽다가도 좋은 어떤 그 나온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시를 쓰기도 하고 모티브를 여러 군데서 잡아요. 아마 충분히 그 삶이 독특한 자기 세계의 그렇지. 독특한 직업과 그다음에 목소리 들어보면 알죠. 아주 막 선생님 그렇게 아주 천진스러운 외모는 저렇게 베네쩌고리인데 나이는 60입니다.
그러니까 젊어 보이네. 정말 다리미 스팀이 그렇게 영향이 좋은가 봐요. 칙깔 때마다 젊어지시고 이렇게. 혹시 또 이제 다음 또 시를 낭송하시거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선생님 육성으로 이 시를 한번 낭송 좀 견디다라는. 견디다. 네. 견디다.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황새와 눈이 늘 젖어 있어 따로 울지 않는 낙타와 일생에 단 한 번 울다 죽는 가시나무 새와 백년에 단 한 번 꽃 피우는 용설남과 한 꽃대에 삼천송이 꽃을 피우다 하루 만에 죽는 호텔 벨리미아 꽃과 물속에서 천일을 견디다 25번 함을 벗고 성충이 된 뒤 하루 만에 죽는 하루살이와 울지 않는 흰띠 거품 벌레에게 나는 말하네.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 그러나 누가 그토록 견디는가. 지독히 다양한 시집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작가 수업 천양이 첫물음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걸 느끼고 배운 그런 책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도 시간이 좀 있고 또 사적인 사인하면서도 이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천양희 선생님의 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한 문장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 또 따로 있으면 또 시간을 내서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프로그램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제가 지금 읽는 말은요, 제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예. 예. 천양이 시는 불 꺼진 고삿길 끝집 아파 문 걸어 잠근 사람의 머릿맡에 놓인 다정한 처방전입니다. 한약 탄기를 덮고 있는 한지의 떨림입니다. 새롭게 꿈꾸는 이가 별똥별에 비춰보는 별자리 지도입니다. 이렇게. 역시 이종록 시인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그 시의 태도, 또 시인의 자세, 또 시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천양희 시인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인이나 이런 시간은 따로 하도록 하고요. 공연을 직접 이어가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